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Related Party Transactions, 우리말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업 파트너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거래하실 때요. 그냥 우리끼리인데 뭐 하고 쉽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세금 문제로 좀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네, 이게 잘못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Related Party Transaction의 세계를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법상 Related Party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 간의 거래는 왜 특별 취급을 받는지 그 핵심을 오늘 확실하게 짚어보죠. 자, 그럼 일단 그 Related Party, 특수관계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미국 국세청 코드 그 Internal Revenue Code 섹션 267을 보면요.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 범위를 넘어서죠. 당연히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직계 존속, 그리고 자녀나 손자 같은 직계 비속은 포함되고요. 그렇죠. 그건 기본일 테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법인, 신탁 같은 게 직간접적으로 50%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 있죠. 그것도 특수관계자예요. 이때 간접 소유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간접 소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이나 회사가 50% 넘게 소유한 여러 회사들. 이걸 컨트롤드 그룹스라고 하는데 얘니들끼리도 서로 다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죠. 신탁 관련자들, 면세 조직 통제자까지 정말 촘촘해요. 와, 진짜 광범위하네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예외도 있다면서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아,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법적인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 있죠. 그리고 의복관계, 새아버지나 의붓자식 같은 스텝 릴레이션십스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건 또 아니군요. 이건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세법이 얼마나 그 실질을 보려고 하는지가 드러나는데 바로 간주 소유, 영어로는 constructive ownership 규칙 때문입니다. 간주 소유요? 네, 법은 그냥 내가 직접 가진 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진 지분까지 내 것으로 간주해서 합산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아무래도 특수관계자를 이용해서 세금을 좀 교묘하게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겠죠. 크게 한 3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째, 내가 지분을 가진 법인이나 파트너십, 신탁 같은 게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럼 내 지분율만큼 그 다른 회사 주식도 내가 가진 걸로 봐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제가 A 회사 지분 80%를 갖고 있고 A 회사가 B 회사 지분 30%를 갖고 있다면 저는 B 회사 지분 24%, 그러니까 80% 곱하기 30% 해서 그만큼을 간접적으로 가진 걸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세법상 정의된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조부모 등이 가진 주식은 그냥 내가 직접 가진 걸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 아내가 20%, 손자가 5%를 가졌다. 그럼 저는 총 55%를 가진 걸로 취급돼요. 근데 조카는 해당 없어요. 아, 가족 범위가 또 중요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첫 번째 규칙. 그러니까 법인 등을 통해서 간주된 소유권은 다른 지분율 따질 때 실제 소유권처럼 또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족 간의 간주 소유, 즉 두 번째 규칙은 연쇄적으로는 적용되진 않아요. 연쇄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 지분이 저한테 간주되었다고 해서 그 지분이 다시 제 형제자매에게 또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랄까, 가족 간주가 2번 연달아 일어나진 않는 거죠. 와, 이거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네요.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요. 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파악하려는 세법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엮인 Related Party Transactions, 이게 실제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자본이득이랑 손실에서 차이가 크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자본이득, 그러니까 캐피털 게인스부터 보면요. 기본적으로 토지 같은 비감가상각 자산을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해서 이익이 나면 과세가 됩니다. 그런 일반 거래랑 비슷하네요. 네, 기본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좀 있어요. 부부간 거래는 이익에 과세하는 대신에 취득가액이 그대로 승계되고요. 또 개인이 50% 넘게 지배하는 법인이나 파트너십과 거래해서 이익이 나면 이게 자본이득이 아니라 일반 소득, 오디너리 인컴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이 더 높을 수 있죠. 아, 그건 좀 다르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손실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즉 캐피털 로시스는 대부분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disallowed 된다는 거죠. 네, 인정이 안 된다고요? 아니, 시장 가격으로 제대로 거래했어도요. 네, 설령 공정한 시장 가격, 그 FMV, Fair Market Value로 거래했더라도 손실은 그냥 없는 셈 치는 겁니다. 세금 계산할 때는요. 와, 이건 진짜 예상 못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손해보고 팔아도 세금 혜택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거래 자체에서는 손실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자산을 산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팔 때 세금 계산이 좀 독특해집니다. 아, 그 취득가의 규칙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형이 2만 달러에 산 주식을 동생한테 시가인 1만 6천 달러에 팔았다고 쳐요. 그럼 형은 4,000달러 손해봤네요? 그렇죠. 하지만 세법상 그 4천 달러 손실은 인정 안 돼요. 자, 근데 나중에 동생이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2만 1천 달러에 팔았어요. 그럼 동생의 이익은 얼마일까요? 동생은 1만 6천에 사서 2만 1천에 팔았으니 5,000달러 이익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놀랍게도 동생의 구매가인 1만 6천 달러가 아니라 형의 원래 취득가액인 2만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익은 1,000달러, 2만 1천 달러 마이너스 2만 달러만 잡힙니다. 네, 그럼 나머지 4,000달러 이익은 어디 간 거죠? 바로 형이 인정받지 못했던 손실 4천 달러가 동생의 이익 5천 달러 중 일부를 상쇄시켜준 셈이죠. 아하, 그럼 만약에 동생이 더 싸게 팔면요? 예를 들어 1만 5천 달러에 팔면요? 그때는 동생의 구매 가격인 1만 6천 달러를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천 달러, 1만 5천 달러 마이너스 1만 6천 달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와, 그럼 그 사이 가격, 예를 들어 1만 8천 달러에 팔면요? 그 사이 가격, 즉 동생의 구매가 1만 6천 원과 형의 원래 취득가 2만 원 사이 가격으로 팔면 이익도 손실도 없는 걸로 봅니다. 0이죠. 허허, 이거 정말 복잡하네요.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유기간, 그 홀딩 페리어드는 동생이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형의 보유기간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요. 결국 손실 불인정 효과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뭐랄까 이연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손실 처리 말고도 또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비용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아, 네, 이것도 은근히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비용과 소득 인식 시점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발생주의 회계 많이 쓰시잖아요. 비용이나 수익을 현금 오고 간 거랑 상관없이 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방식이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 거래 상대방인 특수관계자가 현금주의 회계,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받거나 줄 때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을 쓴다면요. 예를 들어 발생주의 회사 A가 현금주의 개인 특수관계자 B한테 급여나 임대료, 이자를 줘야 해요. 그러면 A 회사는 B가 실제로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소득으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아, 비용 처리가 미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어도 상대방이 소득으로 잡기 전까지는 비용 인식이 강제로 지연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 거래의 실질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이 Related Party Transactions 규정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중요하네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게 단순히 가족 간의 거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업 구조나 투자 결정, 심지어는 일상적인 비용 처리 방식에까지 정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세법은 항상 그 거래의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통제 관계를 보려고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님, 다음에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아니면 사업 파트너와 좀 규모가 있는 자산 거래나 계약을 하실 때는요, 잠시만 멈추시고 혹시 이거 릴레이티드 파티 트랜잭션에 해당해서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하고 딱 한 번만 더 체크해 보세요.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무심코 진행했던 거래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숨어있는 세금 함정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스마트한 자산 관리의 시작 아닐까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복잡하고 촘촘한 규정들이 과연 정말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최선의 길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게 또 다른 허점을 만들거나 어쩌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것도 한 번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